안녕하십니까.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호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제도 뭐 우박 떨어지고 산 위에는 눈도 있고 이 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글쎄 그 마음의 봄은 이제 찾아왔는데 네. 아직 그 대선이 남아서 그런가 보죠. 아,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좀 찬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요. 이 이 온난화가 된다고 해가지고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유독 추운 것 같아요. 기후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고 사실 날씨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는데 그 이후에 전국도 뭐 그다지 네,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게 봄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됐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고 좀 뭐 무슨 꿈꾼 세계를 지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꿈이 아니구나.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자기 집으로 갈 때 거의 카퍼레이드를 하던데. 참 정말 정신머리 없죠. 정신 못 차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저에서 그 퇴거하기 전까지 시간도 좀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우리들 다 회자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바로 쫓아내가지고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이렇게 나갈 정도로 했는데 본인은 안 나가고 버텨요? 버티면서 또 출장놀이 불러가지고 온갖 사람들 다 불러서 아니 뭔가 이렇게 그 국민들이 심판하고 한 거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무슨 뭐 그 축하 파티를 하는지 아니면 그 저 뒷방 정치를 하려고 그 준비를 하는 건지 정말 정신머리였고 그리고 그 길이 그렇게 막히는데 퇴근 시간하고 맞물리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 차선 보니까 뭐 그냥 꽁꽁 막혀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이게 그 대체적으로 그 대통령이 그 어디 출장을 가거나 어디 순방을 갈 때도 보면 한 차선 정도 막아요. 그래서 다른 차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한쪽에 편도 전 차선을 막고 가는데 이거는 어디 볼래야 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진짜 뭐 우리 뭐 국방의 날 뭐 그렇게 퍼레이드 같은 거 이때뿐인데 이것이 무슨 자기의 뭐 그 진짜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파면당한 대통령. 네, 정말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사람 진짜 더 그 냅뒀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 그때 다시 들더라고요. 일단 얼굴이 두꺼운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같아요. 후원 묻지. 아니 탄핵을 당했으면은 보통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 자중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카퍼레이드라 이제 저는 황당했거든요. 특히 그때 한 발언이 되게 주목되는데 다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똑같다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객관적 상황이 인식이 안 되니까 맨날 그냥 주관적으로 아무데나 판단해가지고 결국 파면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들 호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보니까 그 점퍼? 과장?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 과잠 입고 청년들 보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서로 포옹하고 이런 그 장면까지 연출했는데 아니 그렇게 청년에 관심이 있었으면 평소에 청년 정책을 잘 하시던가요. 지금 출생률 0.7에 그 청년들은 헬조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청년을 이렇게 이용하는 정치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정말. 그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자기가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참 진짜 그 과거에 그 밑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좀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했을 때 왜 자기만 임기를 단축하느냐 해가지고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는 3년 한 것도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자 3년 하나 5년 하나 그 국민들이 한번 줄 때는 임기를 주어졌잖아요. 네. 임기 내에 권한을 또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진중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루라도 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는다는 것들은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민들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그 지혜로 승리를 했듯이 국민들께서 더 큰 눈 뜨고 더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만 그 자의식 속에서만 그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신을 못 차린 대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뭐 국회도 이제는 본회의 출석도 안 하더군요. 네. 그리고 요새 뭐 다 차기 트럼프하고 그쪽 뭐 전화를 대통령 네. 트럼프랑도 갑자기 또 열심히 외교도 하고 이게 이제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출마하는 거는 그 본인이 국무회의에서 통상이나 이런 관세에 의한 통상들 이런 거에 매진하겠다 하는데 불출마 얘기 전혀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랬죠. 그 권성동이 그 경선 불출마한다. 한덕수는. 자, 경선 불출마예요. 네. 대선 불출마가 아닙니다. 예. 자, 여기에서도 이제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대통령 놀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 본회의에도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인지 알고 이게 심취해 있을 때 저기 국익주의자인 트럼프가 여기서 뭔가 협상해서 얘 날인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정말 뭐 알래스카의 어떤 그 유전 개발도 그렇고 정말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 자체도. 근데 그거에 대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그 카드까지도 먼저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가지는데 대통령 후보로 우리- 출마하기 위해서 뭔가 트럼프랑 협상을 잘했다라고 하는 성과를 가지고 그렇죠. 나오려고 네. 그래서 우리 국익을 굉장히 손실을 입힐 그러니까 수도 있겠다. 국익을 팔고 자기의 이익을 얻겠다라는 거죠. 이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윤석열식의 정치보다 훨씬 더 나쁜 정치죠. 예? 윤석열은 자기가 무지해서 못한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좀 세게 얘기해. 그런 윤석열 시즌 2를 노리거나 그렇게 뭐 될 그런 가능성이 거죠. 많겠네요. 일종의 막장 드라마죠.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의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땐 이 책임을 같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사실은 가장 주력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은 정치적 중립을 하면서 다음 대선을 잘 치러내게 하는 게 역할일 텐데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더 황당한 것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따로 진행돼요. 그리고 나서 무소속으로 또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 이건 꼼수 중에 꼼수 정치. 즉 국힘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판을 흔들기 위한 모종의 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출마를 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한 게 뭐 여러 언론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이번에. 포기했죠. 자, 그 1시간 뒤에 그 한덕수 그 출마 촉구 그 국힘 의원들 50여 명이 그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은 그 내막들을 읽은 것 같아요. 내막들을 읽어서 한덕수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다. 판은. 그러니 자기가 출마한다고 나가봤자 들러리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과감히 포기를 한 거죠. 자, 그런 확신들이 없이 그동안 준비해오고 그동안 은밀하게 대선 캠프까지도 운영을 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아니, 저는 한국 정당 정치가 이렇게 막장으로 가도 되나 이런 걱정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제2정당인데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자당 경선은 신경 안 쓰고 무소속 후보를 만들어서 다시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꼼수 정치만 계속 이어가니까 국힘이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그 국민의힘 그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또 이제 나베로 일컬어지는 우리 나경원 의원. 네. 나베. 저기 탄핵 국면에서 철저히 뭐 윤석열이 호위무사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또 관저도 다녀오고 그러고 나서 관저 갔다 와서 대선 출마한다고 밝히고. 자, 근데 이게 그 나경원이 실제적으로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그럼 누군가한테 권유를 받았냐? 관저를 갔다 왔으니까 윤석열한테 권유를 받았냐? 자, 이건 아니라고 보여지죠. 자, 이번에도 그 나경원은 자가 발전한 거고 이번에도 아마 또 들러리 그 당대표 선거 때처럼 또 들러리 설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국은 국힘 쪽에 나중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간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면 경선에 지금 나가면 경선에선 장담 못해요. 네, 그렇죠. 경선 통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당 활동이 안 됐고 당심을 얻기가 힘들죠. 당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경선 통과는 힘든데 우회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의 그 길로 간다. 왜? 지금 50-60명의 그 친윤파 의원들이 지금 뭉쳐 있는 거예요. 한덕수 쪽으로. 자, 이게 당심으로 모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를 아마도 무지하게 흔들어댈 겁니다. 흔들어대면서 대안 세력인 한덕수로 뭉쳐야 된다. 자, 요것이 그 가장 적극적인 시나리오. 이미 시나리오는 작성된 거죠.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뭐 이런 것들만 남은 것 같은데 이게 아침 드라마 쪽대본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상황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뭐 출마를 하더라도 큰 파장을 일으킬까? 뭐 이건 좀 의아함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4월 4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저 모충교에서 벚꽃 네. 보면서 화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는 4월. 이제 김영한 지사 입장이 잘 안 나와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것 같은데 별다른 사과는 없었고 그냥 뭐 앞으로 잘 해보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또 한 명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인 서승우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일은 이제 뭐 무겁게 받아들인다 요 정도였고 최근에 와서 이제 사과 표명하고 현수막을 쫙 붙였더라고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뭐 이런데 이런 이쪽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자, 그러면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했으면 저는 그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지 않습니까? 내란에 같이 동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내란을 선동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이죠. 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내란을 직접적으로 선동한 게 아니에요. 회합 속에서 내란을 모의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선동죄로 해서 정당 해산까지 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말 이게 정당 해산의 절차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기 전에 그럼 서승우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윤석열 내란의 수괴지 않습니까? 탈당해라 아니면 출당 조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내에서 발언을 하고 나갔던 것들이 맞지. 그것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세죠. 그런데 그냥 현수막에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까? 내란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가겠다는 건지. 자, 여기에서 주어가 빠졌다는 거죠. 그 주어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일날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일날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 그냥 선고한 거 그거는 인정한다. 그렇지만 정말 자기가 집회장에서 발언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사과도 없이 이렇게 가는 것들은 책임을 다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야기는 했어요. 보니까 혼란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렇게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혼란에 대해서 죄송한 건지 누구한테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지 이런 핵심적 내용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탄핵시키라고 탄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랬다는 근데 이게 건가? 국민의힘 이 지역의 정치인도 보면 그 김영한 지사도 그렇고 항상 주어를 빼놔요. 주어를 빼놓고 국민들이 판단하길 바라는데 국민들이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 주어를 자기네 입맛에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비겁한 정치죠. 두리뭉실하게 항상 탄핵하지 얘기를 말라고 했던 게 아니다. 하는데 아니, 탄핵하라고 한 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는 탄핵 반대였다 이렇게도 그래도 서승우 도당위원장 말이라도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한 도지사께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극우 정치로 가려고 하는 거, 뭐 이것을 보여주는 건지 좀 답답하긴 한데 사실 또 남은 게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다르게 이번에 사법적인 것이 좀 남았더라고요. 네. MBC 보도에 의하면은 경찰 조사 이렇게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동안 탄핵 옹호하고 극우 집회 찾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헌재 해체를 선동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이제 사법적 판단까지 받으시면은 정말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라면은 지금쯤이면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메시지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는 극우 정치 계속해서 윤석열 2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것밖에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저는 가식으로라도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가식조차도 사과를 하지 못하는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자기 철학 속에서 아직도 내란의 그런 그 정신들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란이 아직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식조차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사고가 굳은 것 같아요. 이 내란 과정, 탄핵 과정을 거두면서 완전히 사고가 굳어서 다른 방식의 이 인풋이 되지 않는 것, 뭐 이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 도의원들 국민의힘 도의원들 중 일부는 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탄핵 기각 요구하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 나간 분들도 삭발도 있고. 하셨죠. 뭐 그런 분들은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뭐 글쎄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의회가 열린 건 아니죠? 네네. 아니 박지원 도의원도 이번에 경찰 조사 받던데요. 네, 그래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어쨌든 뭐 그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자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 공간 속에서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수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뭐 대통령 선거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내란 505 세력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파면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내란 잔존 세력은 확실하게
처단 아니지 처단은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사법 처리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법적인 어떻게 되는 절차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역사가요. 지금 항일의 역사. 자, 그때 친일파들을 척결하지 못해서 이전까지 그 데미지가 아직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법에 그 준용되는 대로 정확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정치적인 단죄와 사법적 처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단죄는 좀 일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에서도 그 결과들을 우리 도민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영한 도지사 뭐 재선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승우 도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청주시장을 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또다시 도민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치적 판단해 주셔야 된다, 단죄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나 그 열혈 지지자들 보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그 자유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진짜 숭고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진정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단죄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유가 갖는 정말 그 순기능적인 의미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근본 철학에 대해서도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수 떨어지고 막 이런 발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온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앞날은 뻔하게 예상이 그럴 되는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만약에 지금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보복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국민 대통합 해가지고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일단 그 포용이라는 것들은 그 꼭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정말 단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요. 그리고 처단할 사람들을 과감히 처단해야 된다. 이번엔 또 그런 그 좀 내란 주범들, 내란 그 동조자들에 대해서 또 슬그머니 또 그 형사 재판 끝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에 또 사면해주고 하는 것도 저는 진짜 그거는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사법적 판단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항상 하지 못했던 것이 정치적 단죄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번에 계엄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부터 해서 사실은 민주당이 더 강력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국민들도 그걸 원할 거예요. 이번만큼은 제발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 조금 더 그 책임을 묻는 우리 국무위원들 정도는 모두 그 다 탄핵하는 이런 것들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이게 정치적 단죄라는 것들이 자칫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갈등의 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용을 해서 거기에서 그 평가를 하자. 그런 부분도 있어야겠죠. 저는 정치적 단죄와 사법적 처리 이게 동시에 진행돼야지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 잘못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 치러진 6월 3일 조기 대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뭐 후보가 난립되어 있고 뭐 이런 상태이고 뭐 야권 중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대권 가도로 잘 달려가는 거는 같은데 어대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조심해야 될 것 이런 뭐 또 우려되는 것 이런 건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조심해야 될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 국민들한테 이제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당 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그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지난번 그 대선 후보로서의 그 또 경험과 그 사이에 어떤 그 국정 동반자로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것들이 좀 검증은 됐다. 그럼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동의해주고 또 신뢰할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들이 좀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근혜 파면 때 경험도 있고 뭐 여론조사들을 살펴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리한 것은 뭐 사실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불평등 문제나 사회대화의 전환 이런 문제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받아 안을까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도 난 싫어. 아 이거 큰일 나지 않겠어. 자, 이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동안 그 윤석열식의 정치, 윤석열이 계속적으로 그 대립각을 세워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윤석열 집권의 3년 동안에 국민 분열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로부터의 시작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을 잡은 자의 어떤 포용력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복수하려고 그러고 자기 정적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좀 일부에서 나오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떤 정책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들의 검토가 필요한 이제 시기라고 보고요.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은 누가 싫어, 누가 좋아가 아니라 어떤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죄도 해야 되고 포용도 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또 망가진 경제도 살려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어제 또 세게 나오시는데 아니 이제. 어제 뉴스에 나왔어. 어제 어디요? KBS인가 MBC 나왔는데 MBC였습니다. 인터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저는 뭐 이번에 그래도 또 진보 정당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정의당이 이제 원외 정당이 됐긴 했지만 이번에 녹색당, 노동당과 함께 사회전환 연대회의를 꾸려서 대선에 이제 출마한다고 선언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과의 그 단일화 문제를 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들을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받기도 했었거든요. 뭐 특정 정당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 비롯해서 민주당들도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어떻게 더 사회적 약자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그런 정책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번에도 계속해서 현존해 있는 진보 정당의 지지자의 마음, 진보층의 지지자의 마음들을 못 움직이게 되면은 투표장에 안 가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적극적 정책을 이제는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 부분도 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면 이제 야권이 이제 그 대권에서 승리할 때 보면 항상 연대였어요. 연대가 뭐였냐면 아까 이제 그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제1야당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거였거든요.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연대에 의해서 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난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 나왔을 때는 이제 정의당과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것들이 좀 뼈저리게 이렇게 좀 다가오는데 저는 이번 선거에도 선거가 그렇습니다. 선거가 전 소수 정당도 당선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그 알려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좀 전략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무언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또 순기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대 속에서 그런 정책들을 같이 녹여가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거대 정당들의 태도 변화인 거죠. 어떻게 광장의 목소리 또는 진보 정당의 목소리,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받아 안을 건가. 이런 거대 정당의 태도 변화부터가 좀 먼저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조심스럽게 드려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때 이번에야말로 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뭐가 있겠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뭐 선거 연대든 후보 연대든 뭐 그 몇 년 전에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이제 것도 있지만 또 뭐 어차피 대통령 될 건데 뭐 굳이 내가 손잡을 이유가 있어? 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쨌든 이번 조기 대선에서 꼭 이뤄서 다음 이제 정권에서는 이제 좀 뭔가 뭐 계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먹고도 살아야 되고 좀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는 시대적 과제가 두 개 이번 대선에 꼭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개헌이고요. 하나는 대전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개헌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 때 함께 하자라고 했다가 약간의 비난은 받으셨는데 사실 개헌이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약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헌하겠다. 이 약속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로 많은 그 피해와 고충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개헌을 반드시 약속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개헌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개헌 어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저는 뭐 그 의회 중심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좀 내각제 하고 개헌?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다음 정권은 그 이제 제7공화국이 열리는 그런 정권이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부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다음 정권 때 그 개헌은 뭐 틀림없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에 대한 이 국민적인 여론들 많이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그 동력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그 권력을 우리 국민의 권력으로 국민이 승리했어요. 자, 이번에 대선도 국민이 승리하는 대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오로지 투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투표로서 나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말 그 참여했을 때 그때 그 정권에 대한 어떤 정통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한 그 동력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투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긴 한데요.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장의 목소리들이 이번 그 개헌 국면을 통해 많이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불평등 문제나 생태 전환 문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나라처럼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재생에너지까지 기업들에게 넘긴다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그 부자들의 세금을 좀 많이 매겨야겠죠. 자산세라든지 보유세 뭐 이런 것들 좀 매겨야 되고 기본소득제 같은 적극적 복지 정책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결과의 존중이 인정되는 이런 정책들을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자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함께 네,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그 틀리지 않고요. 그 저희가 그 지향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런 방향들로 해서 아마 이번에 그 공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담길 거고요. 그리고 그 저희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과는 뭐 사뭇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이다.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꾸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진보층이 이재명 후보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자, 근데 이제 강조드리는 거죠. 이게 진보와 중도 이렇게 그 가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중도의 이제 그 의견들을 모아야지 이것이 사회에 무리 없이 그 통합의 차원에서 그 정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그 가치와 철학에 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또 진보 정당의 역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충북도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들에게 모든 후보들에게 이런 걸 해달라 한 거 보면 전부 다 뭐 청주공항 민간 회주로 건설하고 충청권 광역철도 빨리 짓고 뭐 이런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 우리 지역사회에도 필요한 거 없습니까? 오송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글쎄요. 이게 참 청주시장뿐만 아니라 도지사님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뭐 그 정치 국면으로 빠지다 보니 이 재난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난해부터 이제 그 국정조사가 네. 이제 추진됐던데 이게 그 정치적인 막 경랑이 휘말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한 것들보다도 그런 그 좀 꼼꼼하게 국정조사를 좀 챙겨볼 수 있는 그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좀 안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되짚어보고요. 되짚어보는 것들은 처벌을 하기 위한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그 철저한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시대가 변한 만큼 적극적 그 정책 변화도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한국의 산불 보면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횟수는 많이 안 늘었어요. 근데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전 세계적 추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이 재난에 국민들을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차기 정부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네. 믿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송 참사 이후에 청주 한 번도 안 왔어요. 완전히 딴 데로만 가고. 술집만 다니셨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이따가게 토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